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이고요. 이번 주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종가는 좀 잘 마무리가 됐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장 후반부에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순매수를 좀 해주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는 약세를 보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시초가가 많이 밀려서 시작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초가가 밀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방송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네요. 제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우리 대위님, 그리고 제노님, 그리고 스피카님도 계시고요. 가라딘님도 계시고요. 퍼스님, 쇼토리님도 계시고요. 김대성님도 계시고요. 많이들 계신데 인사도 좀 나누시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도 오늘 약간의 기대감은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또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주말을 제 방송 들으시면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일단 며칠 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엊그제 우리 시장에서 제가 결정적 한 수를 준비했었던 게 바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틀렸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에 대한 영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시장을 좀 봤어요. 좀 봐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죠. 해외 시장이라고 적어놨지만 미증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고요. 지금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도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선물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되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그냥 이게 차트이기 때문에 나는 기술적 분석 잘 안 좋아해 라고 하셔도 한 번 정도는 봐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S&P 500이고요. 요건 이제 다우존스인데 제가 화면 모니터에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옮겨 볼게요. 요거 보시면은 요게 뭐예요? 지금 다우존스거든요. 요게 다우존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게 S&P 500.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 나스닥 종합인데 이거 그냥 일반적인 중소형주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봐보세요. 그러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저는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경계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무서웠었던 것 같고, 저도 가끔씩 이제 돌아다니다가 방송 같은 게 들리다 보면 듣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더 안 좋았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가가 언제였냐면 2월 27일이었죠. 고가가 2월 27일이었기 때문에 3월달,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와서 월봉 기준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2월 27일이 우리나라 시장의 고점이었으니까. 3월 달부터 내려온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2월 중순부터 따져보면 미국보다 안 밀렸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미증시가 좀 더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하반 경직을 좀 더 강하게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여전히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미증시의 흐름도 당연히 봐야겠죠. 뭐 터보컨트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리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우존스와 뭐 나스닥 이렇게 밀렸다라는 부분들, 모양새가 아직까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 코스닥은 플러스 0.4%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밑에 있는 요거는 제가 조금 성격이 급해가지고 장 마감되기 직전에 이렇게 캡처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0.54% 플러스 0.31%인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0.4% 플러스 0.43%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특히 이제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좋았다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어쨌든 오늘 굉장히 소중한 양봉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 저는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졌는데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스닥 쪽으로 좀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언급드렸었던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잘 나와준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쪽을 본다면 그래도 코스닥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아요. 코스닥이 조금 더 좋고 오늘 뭐 5G라든지 통신 장비주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도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일부 광과 관련되어 있는 그 광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또 변동성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좀 넣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결정적 한 수는 요겁니다. 대응. 이게 제일 어렵죠. 저도 맨날 이렇게 여러분들께 결정적 한 수를 말씀드리면서 저도 물리고요. 저도 손실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걸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그 확률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대응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하락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나라 오늘 시초가는 밀려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밀려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빠질 수 있는 확률은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아침에 미증시 마감된 걸 딱 봤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밀려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입장에서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주식 비중을 줄이고 도망가야 되는데 시초가부터 3%씩 밀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시초가가 밀린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도 실익이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시초가에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변곡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식 비중을 줄였을 겁니다. 근데 오늘 시초가가 마이너스 3%로 출발을 한다면 종가에 마이너스 4%로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초가 대비해서는 많이 밀리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실익이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매도 실익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렸죠. 미국의 그 FOMC 의장이 파월 의장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저보다는 많이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에이프릴 바이오였나요? 갑자기 이제 뭐 임원진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고 이런 상황도 있었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할지 금리 인상을 할지 명확하게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는 것은 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제가 카메라 어디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인가요? 여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을 제가 가끔씩은 예측보다는 결과물로 나오는 수치를 봐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한 달 동안은 횡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대응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가 지지난 시간에는 차이라는 결정적 한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수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의 영역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좀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섹터 이야기도 많이 할 거고요. 제가 엊그제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장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앞으로는 어떤 대응 쪽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한수는 제가 그냥 키워드를 하나 준비를 하는 거고 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내용이에요. 외국인이 1조 원 이상 순매도를 하고 있는 일수입니다. 2026년도 1분기 때 22번이나 1조 이상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매도를 하면 시장이 밀렸었는데 지금 이렇게나 많이도 매도를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선 우리가 어떤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느냐, 어떤 대응 준비를 해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만약에 순매수로 돌아설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더 탄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대응 영역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2026년도 2월 달 이후에 투자자별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순매수 대금을 비교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지금 30조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45조를 매도했거든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갑자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 뒷부분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것은 매크로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도 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4월 달부터 대한민국의 환율이 조금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5.8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2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밀릴 때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제 고객님한테 오전에 전화를 드려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다리던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60%, 70% 보유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제가 전화를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모두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5만 원에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시고 6만 원에 매수해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 최대한 모든 다수의 분들께서 들으셨을 때 공감이 될 만한 말씀들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현금 비중이 남아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100% 매수 이런 건 위험하죠. 하지만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PER 5.8배, PER 4.2배라고 하니까 우리가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터보 퀀트라고 하나요? 터보 퀀트 제가 이거 매번 용어가 좀 헷갈리던데 터보 퀀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그건 요 방송 말미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밸류 기준으로는 매력적인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내려와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 내려왔죠?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신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쭉쭉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제가 아까 소중한 양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정말 소중한 양봉이 나왔어요. 오늘 만약에 음봉이 나왔다면 제가 어제 클로징벨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매크로상으로는 괜찮은데
저의 육감은 좀 불안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좀 저도 불안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아니라 요건 저는 요렇게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요즘에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요즘에는 좀 겁을 먹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느껴졌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제 실물 경제에서도 부담되고 있는 분야들이 좀 있잖아요. 기름값도 많이 올라가고요. 오브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뭐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언론도 많이 발달을 해 있고 미디어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터보컨트 맞나요? 저 용어가 계속 헷갈리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듣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더 공격적이고 자신감 있게 들어왔었던 자금들이 요즘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오늘 시장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뭐냐면 다음 주에 뭐 주말 사이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1, 2% 올라가면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더 살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생겨요.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대까지 올라가면 여기서는 저는 1, 2% 올라가고 끝날 것 같진 않거든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상승분을 보여주면 물량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 제가 뭐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 나는 죽지 않았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중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양봉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양봉이 나왔는데 차트상 모양새는 코스닥이 더 좋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분명히 코스닥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모든 업종들이 급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1위 기업이 10% 하락을 하고 삼성전자가 10% 하락을 하면 그때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유리하겠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매매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 뭐를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걸 매수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코스닥 1위 종목이 10% 빠지고 코스피 1위 종목이 10%가 빠져요. 그럼 내가 이 두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코스피랑 코스닥이라고 비유를 하니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냥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같이 10%가 빠지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소형주는 올라갈 때 10%가 올라갈 수 있고 대형주는 5%밖에 못 올라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중소형주가 더 매력적이죠. 근데 중소형주는 10% 올라갈 확률이 30%야. 근데 이 대형주는 5% 올라갈 확률이 90%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겠죠. 내가 좀 더 탄력적인 종목을 매매하고 싶은데 이건 확률적으로 30% 올라갈 확률이고 내가 이건 탄력적으로는 반등을 못할 것 같은데 80% 이상의 확률로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때는 고민이 되겠죠.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삼성전자가 10% 빠지고 중소형주가 10% 빠지면 삼성전자가 조금 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는 올라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차트상의 모양새라든지 전반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은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예쁜 양봉이 나왔는데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터보컨트는 단기 악재 뭐 제가 이렇게 좀 눌러놨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터보컨트에 대해서 10번도 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죠. 그리고 트럼프가 4월 6일까지 이란 발전소를 안 때린다. 요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신뢰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된다고요? 숫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수치를 봐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어쨌든 내용은 준비를 해봤어요. 뭐 에너지 시설 공격에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라는 부분인데 뭐 전쟁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가 자극되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그냥 숫자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었던 자료예요. 제가 요거 막 이렇게 PPT로 막 만들어 놨다가 챗 GPT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이거 엑셀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 한번 봐볼게요.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죠. 이거 좀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5,438포인트입니다. 근데 제가 언제를 준비를 한 거냐면 요날 2월 12일 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5,500포인트 정도 나왔어요. 5,500포인트. 그때보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밀려 있는 상황. 요 B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 오늘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환율 많이 올라왔고 뭐 유가도 많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B와 E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좀 안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D일 때도 방송을 했잖아요. 제가 3월 25일 날에도 방송을 드렸고 뭐 C일 때도 방송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1,510원을 넘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피크치잖아요. 환율이 1,510원을 넘어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도 변동성이 나오면서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안정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101달러. 여기 101달러, 120달러까지 찍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많이 안 올라갈 것 같다. 고객 예탁금은 좀 또 금방 줄었어요. 이건 저는 사실 좀 의심쩍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객 예탁금이 130조까지 늘었다가 지금 108조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줄어든 것은 저는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그래도 오늘 다행히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해주는 저력을 보여줘서 일단은 긍정적.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4.4%인데 이거 뭐 4.5%, 4.6% 올라가면 밀려 내려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죠. 수치상으로는 뭐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환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원화 약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뭐 몇 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갔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4월 달부터 요 WGBI라고 해가지고 세계 채권국 지수에 이제 우리가 편입이 됐어요. 작년에 편입이 됐고 올해부터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금액적으로 따져보니까 월 평균 8조 정도가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월 평균 8조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언제까지 유입이 될 것이냐? 초기 4개월, 그러니까 내년 올해 11월 달까지 8개월 동안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8.5조 정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뭐 환율의 변화라든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여러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뭐 60조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산술적인 계산도 나오고요. 50조 정도, 뭐 70조 정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 자체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확대 해석이기도 한데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 이번에 선진 증시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 채권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환율이 좀 안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일단 환율이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우리가 봤었던 이런 부분들. 유가 같은 경우도 더 많이 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고객 예탁금은 줄어든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지만 뭐 그 외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4%에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된다면 시장 자체는 불안정하지 않겠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잠깐 휴대폰을 봤더니 미선물이 좀 밀리네요. 요건 뭐 제가 방송 마무리할 때 말미에 한 번 정도 코멘트를 더 드리고 어쨌든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채권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만한 모멘텀들이 좀 있으니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죠. 원화로 환산하면 68조 정도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가장 아랫줄에 있는 것은 원화 약세의 명분이 완화될 수 있다. 완화될 수 있다는 아니죠. 원화 약세가 완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터보 컨트인데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급락이 나왔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뭐 포워드 PR이 5배, 4배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다라고 한다면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많이 밀려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이 아니죠. 여기서 매수를 하고 더 밀리더라도 이게 밸류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할 때에도 계속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터보컨트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결국엔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받아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수치를 넘어가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여전히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아직까지 우리 죽지 않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고, 요거는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자료인데 뭐 오늘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밸류 부분이고, 이제 업종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업종으로 들어가 볼 텐데 요거 좀 한번 봐보세요. 오늘 반도체도 좋았고 2차전지, 제약바이오, 통신장비, 그리고 오늘 좋은 업종들 많이 있었어요. 소테마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 한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돌아올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역대급으로 낮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올 것 같은데 환율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4월 달에 채권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쇄 작용으로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가장 큰 명분은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4월 잠정 실적 발표도 있을 거고요. 4월 23일 날에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추이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스닥을 좀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코스피가 좋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화면이 커지진 않을 것 같은데 커지네요. 잘 커진다. 그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을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봤거든요. 빨간색 선이 뭐냐면 코스피, 파란 선은 코스닥입니다. 가만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안정적인 모양새를 막 만들면서 올라가죠. 근데 갑자기 코스닥이 여기 밑에 있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때가 뭐냐면 코스닥 3000포인트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탄력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파란색이 또 가파르게 밀려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안정적인 모습을 제가 일단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코스피가 앞서 나가는 모양새, 요 빨간색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코스닥이 위로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며칠 있다가 보니까 코스닥이 또 밑으로 이렇게 빠져 있죠. 그게 뭐예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코스닥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 제가 이걸 오늘 왜 준비를 했냐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모양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거죠. 어때요? 최근 요거 줌을해서 그리기가 어렵구나. 여기 보시면 보세요. 파란색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런 거 공부할 때 이렇게 쭉 벌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악어가 이렇게 조동이를 벌리는 것처럼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는 고개를 좀 들고 있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고개를 좀 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인 코스피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쪽이 좀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한 번 정도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나라 삼성전자거든요. 179,100원. 요 제가 캡처할 때 요 가격이었고 이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아래에 있는 거. 이거 외국인들 비중이에요. 외국인들의 지분율. 삼성전자가 이렇게 기업이 좋은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분율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그죠? 이들 입장에선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포트의 비중을 주가가 올라가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비중을 줄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환율. 그리고 PER이 뭐 5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이렇게 줄여놨었던 물량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순매수를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을 외국인들에게 넘기면서 한 번 더 랠리가 나오고 끝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간적으로 봤을 땐 6월달이나 7월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부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지리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흐지부지하다가 랠리가 나오지 않고 끝날 수도 있을 거라는 경계심이 저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치만 놓고 본다면 저는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더 늘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제가 요즘에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어쨌든 현업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다음 주에도 많은 분들을 만나기로, 여의도에서 만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한테 고객분들께서 전화 상담을 하세요. 전화를 하시고 이제 뭐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까, SK하이닉스를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막 여쭤보시는데, 매수가가 여러분 여기에요. 매수가가.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나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매수를 요런 시점에 했다라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네모칸을 쳐놓은 구간. 근데 거기서 매수를 했는데 내 전체 주식 비중에서 5%를 매수하셨어요. 그럼 저는 괜찮아요. 별다른 걱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80%를 매수하신 거죠. 90%를 매수하신 거죠. 그럼 저는 걱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매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비중이 적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대 같은 경우는 전 부담이 많이 안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PER이 굉장히 저렴하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2배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올 때는, 환율이 안정이 될 때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올해 중순까지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뭐 다음 주까지 지정적 리스크라든지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예요. 제가 엊그제도 이거 그대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2차 전지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은 정책이에요. 기술력은 우리가 앞서 있다라고는 하지만 차이가 많이 안 난대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뭐 좌측 같은 경우는 CATL이라고 하는 중국 기업인데, R&D 비용이 보세요. 제가 그냥 숫자로 읽어드릴게요. 여기 10억 원이 단위이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 CATL이 3,500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삼성 SDI와 SK온 한번 보세요. 요거 다 합쳐도 3,500이 안 됩니다. 3,500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기업들과 1대1로 완전한 맞짱을 떠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볼 때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CATL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2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6%.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안 좋다라는 거 아닙니다. 2차 전지는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2024년도에 저점을 찍고서 이렇게 돌려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 SDI 빼고는 돌려세우고 있죠. 근데 여기서 2차 전지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제가 정책이란 말씀 많이 드렸죠. TCA라는 것과 IAA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유럽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을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가 전략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육성이 나올 것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주가의 측면에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코스닥 2차 전지 보실 필요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제약바이오도 말씀드려볼게요. 제약바이오는 2026년도에 학회 일정이 많이 있죠. 4월 달에 학회 일정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추가적으로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 만료 위험의 매출액 추이 뭐 이런 내용인데, 특허 만료에 다다르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약바이오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IRA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수혜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여기가 왜 이렇게 하얀 화면인가 했더니, 오늘 그 임상 3상에 대해서 이 절차 자체를 간소화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해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라고 본다면 요번에 분사한 기업 있죠. 그 기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기사를 제가 넣으려다가 여기 제가 빼먹었구나.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해서 뭐 임상 3상 그 절차 자체를 간소화해 주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오랜만에 정부 정책의 방향을 넣어놨는데 보세요. 결국에는 정부에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주식시장 자체를 육성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어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양국의 의견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자체가 더 길어질 수가 있는데 우린 일단은 모멘텀이나 수치에 집중을 하자. 매크로에 대한 집중,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와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집중,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육성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집중. 아셨죠?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오늘 통신장비주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캐펙스 투자, 과거에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 올해에도 있습니다. 6월 달에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있는데, 주파수 경매가 나왔을 때 KMW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통신장비주죠.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6월 달에 뭐 주파수 경매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시죠? 제가 요즘에는 제가 2002년도 때 대학생이었거든요. 2002년도 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신세대는 아니죠. 신세대는 아니라서 뭐 이제 SNS라든지 이런 거 잘 할 줄 모르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를 많이 하잖아요. 다운로드를 많이 했는데 업로드도 좀 그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는 업로드를 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로드가 많이 필요해지는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통신장비가 계속해서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통신장비주들이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로드에 대한 모멘텀들도 받아갈 수 있는 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이제 인당 업로드 사용량이 요 정도 좌측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시장 확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왔어요. OECD에서 경제 전망 한국만, 우리나라만 많이 낮췄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어쨌든 중동 쪽에서 에너지를 많이 들여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부정적이라고 가져온 건 아니에요. 여기 아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2027년도에는 그래도 단기 충격 이후에는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린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동의 에너지의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OECD에서 한국의 경제 전망을 약간 하향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물론 추이는 봐야겠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당정에서 25조 규모의 전쟁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전부 다 이제 그 터보 퀀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내용들도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제 우리 결정적 환수에서도 인사이트를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 섹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점진적 우상향을 기대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여기에는 행간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좀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1월 달과 2월 달에 올랐었을 때만큼의 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확률적으로는 높은 확률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 강도에서는 저는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좀 이따 포트 보여드릴 텐데 전 여전히 코스피에 대한 포트 비중이 더 높아요. 근데 코스닥 쪽에 대한 배분율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볼 때는 정책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고, 공매도 물량들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LNF 같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SS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고체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좀 추려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넣어놓지 않았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정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가 밀리지 않으면 제약바이오는 투자 아이디어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 몇 차례 드렸었는데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재무제표를 좀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재무를 보실 필요도 있는데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캐시카우가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ST팜 같은 경우도 매력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로봇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로봇은 다음 주에 한번 준비를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올 것 같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골판지 기업이라든지 제지 기업이라든지 탈플라스틱 기업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별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현금 비중은 20%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20% 정도의 현금 여력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월 달에는 우리가 유가도 좀 봐야 되고요. 환율도 봐야 되는데 이 환율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채권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이벤트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안정이 되고 외국인들이 돌아오는지 여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돌아와 주는지 여부,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는 버텨줄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국민성장펀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뭐 기금들 연기금에 대한 평가를 할 때 BM으로 집어넣겠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여전히 이거는 전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딱 인지를 하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빠르게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결정적 한 수는 대응인데, 내가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밀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밀리면 잘라낼 거야, 내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면 매수를 할 거야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무언가 아침에 큰 변화가 있거나 시초가에서 갭상승이나 개파락,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개파락이 크게 나오면은 매도 안 하셔도 돼요. 개파락이 크게 나오면 매도 실익이 작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서킷 브레이커도 마찬가지고 사이드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특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닉 셀링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추세적으로 급락이 이어진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들 많이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포모 바잉과 패닉 셀링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시초가가 많이 밀리거나 많이 올라갈 때는 따라가거나 따라가서 매도하거나 따라가서 팔거나 따라가서 매수하는 것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매크로 4월 달에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오늘 굉장히 반가운 반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탄탄대로가 될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우리 차 소장님 기다리고 계신데, 여기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저는 업종군들을 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더 세분화돼서 적어놨어요. 반도체 25%, 코스닥 30% 이렇게 적어놨는데 반도체 20%, 2차전지 제약바이오 30% 이렇게 좀 적어놨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달엔 이런 이벤트들이 주초에 마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료들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지금도 시장이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매크로와 수치상으로는 전 상승인데 안전하다 이런 생각은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금은 20% 정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대응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건강한 주말 마무리하시고 전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